네, 안녕하세요. 에너지 효율 부분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 문제 보시면 오른쪽에 열기관이 모식적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윗부분 고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에너지가 공급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 저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에너지가 방출되는 부분 또는 에너지가 손실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열 효율이 0.3이라고 되어 있고 공급한 에너지가 50kJ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방출된 에너지가 Q만큼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건 방출된 에너지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은 열기관에서 열 효율 구하는 공식을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 열 효율을 우리가 소문자 E라고 표현했을 때 이 열 효율은 전체 공급된 일 중에 얼만큼 일했지? 라고 구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때 우리가 전체 공급된 열을 기호 Q1을 쓰기로 했었고 E를 기호로 W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급한 열 분의 1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전체 공급된 열이 5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0 대입하시고요. W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열 효율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0.3이라고 했으니까 10분의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일값은 간단하게 15만큼 일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손실된 열 또는 방출된 열을 구하라고 했거든. 이때 이 방출된 열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열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공급된 열을 우리가 Q1이라고 부를 때 이 Q1으로는 일부는 일을 하고 일부는 방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일에다가 손실된 에너지를 더해주면 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된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전체 공급된 열에서 일의 양을 빼주시면 되거든요. 전체 공급된 열이 50이라고 했고 일의 양이 15라고 했기 때문에 방출된 에너지는 35잖아요. 네, 35만큼 방출되었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도 역시 열기관인데요. 여기에서는 표현이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열원, 저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이 주어진 게 아니라 T1 또는 T2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이때 T1, T2는 뭐냐면 온도라고 문제상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고열원이라고 하는 건 열에너지가 큰 부분이고 저열원이라고 하는 건 열에너지가 작은 부분이거든. 다시 말하면 고열원은 열에너지가 크니까 온도가 당연히 높을 거고요. 반대로 저열원은 열에너지가 작으니까 온도가 낮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체크할 수 있는 건 고열원의 온도가 저열원의 온도보다 더 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공급한 열에너지가 손실된 열에너지보다 작을 수 없겠죠. 당연히 손실 열에너지가 더 작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열원의 온도가 무조건 더 크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이미 얘기했었지만 고열원에서 공급한 에너지가 Q1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열원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Q2 그 다음에 1이 W라고 되어 있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열 효율 구하는 공식은 Q1분의 W 라고 구할 수 있었고요. 이거 우리가 식변환 한 번만 하시면 Q1분의 W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공급된 열에서 손실된 열을 빼주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변환 더 시켜주시면 1 빼기 Q1분의 Q2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거든요. 이 문제에서는 요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먼저 기억 보시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마지막에 동그라미 친 이 공식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 Q1분의 Q2가 작을수록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뒷부분에 있는 Q1분의 Q2 부분이 작아지면 당연히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열 효율이 커지게 될 거거든요. 1에서 빼는 값이니까요.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 보시면 Q2가 0이라고 했는데 Q2는 우리가 아까 손실된 열에너지, 방출된 열에너지라고 했거든. 근데 제가 수업할 때도 얘기했는데 손실된 에너지가 없는 열기관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디귿번 보시면 효율이 100%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내가 100만큼 에너지를 공급하면 100만큼 모두 다 일을 하겠다라는 소리거든. 근데 아직까지 100% 일이 가능한 기관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작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2번이랑 똑같은 형태인데요. 얘는 고열원, 저열원이라고 써주지 않고 그냥 T1, T2라고만 써 있거든요.
미안해요. 자, 근데 우리는 아까 이미 얘기했습니다. 윗부분을 우리가 공급되는 열에너지 부분,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손실되는 열에너지 부분이라고 했고요. 공급되는 열에너지 부분이 온도가 더 높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T1이 T2보다 온도가 더 커야 돼요. 그 다음에 공급되는 열에너지는 10이라고 되어 있고 손실되는 열에너지는 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1분은 2를 했다라고 말할 때 1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공급된 열에서 손실된 열을 빼면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공급된 게 10이고 그 다음에 손실된 게 6이니까 1은 4만큼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 효율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냐면 전체 공급된 열 중에 1의 양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여기에다 한번 대입 한번 해보자. 전체 공급된 열은 10이라고 되어 있고요. 1의 양은 4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열 효율은 0.4라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T1이 T2보다 온도가 더 크다. T1이 고열원 부분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의 양은 우리가 아까 10에서 6만큼 손실되었다고 했으니 4만큼 일했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열 효율 우리가 전체 공급된 열 중에 얼만큼 일했지라고 했는데 1의 양이 4이거든요. 그래서 열 효율은 0.4였습니다. 틀린 말이네요.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6번 문제도 똑같이 열기관이 나오는데요. 열기관에 대한 내용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또 꺼졌네. 고열원 부분을 우리가 Q1이라고 했고요. 저열원 부분을 Q2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고열원은 공급되는 열에너지, Q2는 손실되는 열에너지라고 이야기했었네요. 이때 우리가 열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급된 열 중에 얼만큼 일했지 Q1분의 W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W는 1의 양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표현하시면 전체 공급된 열 중에 Q1 빼기 Q2로 W를 표현할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써주시면 1-Q1분의 Q2 이렇게 쓸 수 있었네요. 그 다음에 보기 볼게요. 기억본 보시면 열기관의 효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효율은 전체 공급된 열 중에 얼만큼 일했지라고 했으니까 Q1분의 W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저열원으로 방출된 열 에너지 Q2 그러니까 얘는 손실된 에너지인데 얘는 항상 0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손실되는 열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저열원으로 방출된 열 에너지 똑같이 손실된 에너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얘가 저절로 고열원으로 이동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이건 틀린 내용이에요. 저열원으로 방출된 열 에너지는 손실되면 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고열원 공급된 부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볼게요. 리을번은 열기관이 일을 하는 동안에 방출되는 열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손실되는 열 에너지가 없는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출되는 열이 항상 존재한다.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에서는 공급된 열 에너지가 4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얼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 효율이 25%래요. 그래서 효율 공식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효율 공식은 전체 공급된 열 중에 얼만큼 일했지로 구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전체 공급된 열이 4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은 그대로 W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효율은 25%라고 했으니까 25%는 100분의 25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W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W 값은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를 구하라고는 했는데 단위가 살짝 다르다. 여러분들 문제에 보시면 열 에너지가 킬로칼로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 말미에 보시면 1kcal를 줄로 바꿨을 때 4200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한 건 10kcal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걸 줄로 바꿔주려면 10에다가 4200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42000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문제풀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보시면 N극을 코일로부터 빼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유기의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였대요. 여러분들 검유기의 바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흘러. 그러면 검유기의 바늘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유도 전류가 흘렀다는 소리예요. 근데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뭐가 다르냐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뭐 플러스는 어디 방향, 마이너스는 무슨 방향 이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일단 N극을 빼낼 때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N극을 빼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코일로부터 N극이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코일은 자석이 하는 모든 걸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코일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석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일에서는 그 자석을
당기려고 할 거예요. 근데 N극이 멀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N극을 당기기 위해서 코일의 위쪽에는 어떤 극이 유도가 될 거냐면 S극이 유도가 될 거고요. 반대로 아래쪽은 N극이 유도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일 자체의 자기장, 코일 내부에는 자기장이 아랫방향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이때 유도전류의 방향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래요. 자, 그러면 기억번 보시면 기억번에서 N극을 이번에는 코일에 가까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N극을 이번에는 코일에 가까이 한다면 코일에서는 이 자석이 가까워지는 것도 싫을 거거든. 그럼 코일에서는 이 자석을 밀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려면 위쪽에 N극을 형성하여 유도하여 밀어내려고 할 거고 반대로 아래쪽에는 S극이 오게 될 거거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코일에는 어떤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냐면 N극 쪽으로 자기장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자석이 가까워질 때와 멀어질 때 코일 자체에 형성된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육에도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육의 바늘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N극을 넣고 가만히 있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이 전자기 유도 법칙 자체가 왜 일어나냐면 전지나 전원 이런 걸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았어. 오로지 뭐만으로 전류가 유도되냐면 자기장이 변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자기장이 변하려면 자기장이 변하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는 현상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자기장이 변하려면 무조건 움직여야 한다고 했어요. 뭐가 움직이냐면 자석이 움직이거나 코일이 움직이거나 둘 다 움직이거나 이렇게 해야 하거든. 그런데 니은번에서 보시면 가만히 있으면 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자기장이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검육의 바늘이 0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도 맞습니다. 디귿번 보시면 N극 대신 S극을 넣으면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S극을 가까이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S극을 가까이 하면 이 코일에서는 역시 S극이 가까워지는 게 싫어. 그러면 이 S극을 밀어야 되잖아요. S극을 밀기 위해서는 코일의 위쪽에 S극이 유도가 될 거고요. 반대로 아래쪽에는 N극이 유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은 아랫방향으로 형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림하고 자기장의 방향이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검육의 바늘은 역시 왼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이 같으면 유도전류의 방향도 같거든요. 그래서 검육의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인다. 맞습니다. 디귿번도 맞네요. 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설명할게요. 2번은 막대 자석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G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검류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보시면 막대 자석을 A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전류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될 건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A 방향은 자석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코일을 기준으로 자석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코일은 자석이 멀어지는 것도 싫고 가까워지는 것도 싫다. 그래서 멀어지면 당기고요. 가까워지면 밀어요. 근데 A 방향은 멀어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코일은 멀어지는 게 싫어서 이 자석을 당길 거예요. 당기는 힘, 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코일을 기준으로 어떤 극이 멀어질 거냐면 N극이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N극이 멀어지고 있으니 이 N극을 잡으려면 어떤 극으로 잡아야 되냐면 S극으로 끌어당기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코일의 반대편에는 반대로 그러니까 N극을 잡으려면 S극을 형성했고 코일의 반대편에는 N극을 형성하게 된다고요. 이때 우리는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할 때 S에서 N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리는 이 자기장의 방향은 코일의 내부야. 코일의 바깥 부분에 그리는 게 아니고 코일의 내부에 그리는 거기 때문에 S에서 N쪽으로 화살표 그려주시면 되고 이게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도전류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엄지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놓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유도전류라고 파악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코일의 동그라미를 그대로 따라서 네 손가락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전류가 형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여기에서 올라가서 반대편으로 내려오는 전류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니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억번이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자석을 비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방향은 그림상에서 보시면 가까워질 때이거든요. 그러면 코일에서는 가까워지는 것도 싫다 했어요. 그러면 자석을 밀어내야 되거든요. 이때 밀어내는 힘은 청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니은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우리가 이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를 세게 하는 방법, 자석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냐면 자석을 세게 하거나 강한 자석을 쓰거나 또는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맞는 내용이네요. 답은 기억 디귿 3번입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는 간단한데요. 발전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발전기는 역시 자석과 코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는 자석은 고정되어 있는 경우이고요. 가운데 있는 이 도선이 뱅글뱅글 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사각형 모형의 도선을 우리가 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코일에 내가 지금 빗금치고 있는 이 가운데 부분 있잖아. 이 가운데 부분의 자기장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 이 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도선이 뱅글뱅글 돈다라는 걸로 코일이 회전한다, 코일이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석은 고정되어 있는데 코일이 뱅글뱅글 돌아? 그러면 뭐가 형성된다고 했냐면 자기장의 변화가 형성된다라고 했고요. 자기장이 변하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각 도선에서는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이러한 법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 이용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발전기는 교류 전류를 발생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직류, 교류 이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문제에 나왔으니까 그냥 설명을 드리는데요. 직류 같은 경우는 전류의 크기가 이렇게 일정한 거, 이걸 우리가 직류라고 불러요. 반면에 교류라고 하는 건 전류의 크기가 이렇게 변하는 거, 이걸 우리가 교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전자기 유도 현상 있잖아.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만들어지는 전류는 무조건 교류예요. 이건 그냥 참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리학 원을 하지 않으시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교류 전류를 발생시키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요. 발전기가 돌아가는 방향, 얘들아 이때 코일을 돌려주는 거 우리가 터빈이라고 부르는데요. 터빈이 돌아가는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 도선이 돌아감에 따라 계속 같은 방향으로 도는데 이 도선 내부의 자기장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 유도 전류의 방향이 변하기는 해요. 근데 이 도선이 돌아가는 그 회전 방향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석에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을 때 도선이 회전을 하면 이 가운데 부분을 지나가는 자기장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하며 자기장이 변화하여 유도전류가 형성된다 라고 했을 뿐 회전 방향이 변한다? 이런 건 뭐 맞지 않다고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시면 자석이 각각 SSN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경우에요. 이때 검열계를 기준으로 전류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보시면 S극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일에서는 S극이 멀어지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N극을 유도하여 이 자석을 끌어당기려고 할 거고요. 아래쪽에는 S극을 형성하겠네요. 이때 코일의 내부에서는 S에서 N 왼쪽으로 자기장의 방향 그려주라고 했고요. 자기장의 방향이 윗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엄지손가락을 위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했는데요. 전류의 방향을 쉽게 표시하는 방법은 엄지손가락을 위로 한 채로 네 손가락을 그냥 손등을 보면서 쫙 펼쳐줘. 그러면 손톱이 모두 다 오른쪽을 향하고 있거든. 그게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인데 걔를 어디에 표시하냐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도선 있잖아. 여기에다가 유도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이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뱅글뱅글 화살표 따라가시면 결국 전류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거든요. 검유계를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이번에는 S가 가까워져요. 그럼 가까워지는 게 싫거든요. 그럼 얘를 밀어야 돼요. 그럼 코일의 위쪽에는 S가 형성되고 아래쪽엔 N극이 형성됩니다. 이번엔 자기장의 방향이 아랫방향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엄지손가락 아래로 내려주시고 그대로 손등 보면서 손가락만 펴줘요. 그러면 손톱이 왼쪽을 향하거든요. 그게 바로 전류의 방향이라서 요 도선에다가 이렇게 왼쪽 화살표 그려주시고 이거 그대로 전류 따라가시면 이번에는 검유계를 기준으로 전류가 윗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형성이 되네요. 그래서 기억이랑 니은은 반대야.
자, 그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디귿은 N극이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 N극을 당겨야겠죠? 그래서 코일의 위쪽에는 S극 형성, 반대편은 N극 형성, 역시 자기장의 방향 아랫방향입니다. 니은번이랑 자기장의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유도 전류 방향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리을은 N극이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가까워지는 게 싫으니까 밀어야겠죠? 그래서 위쪽에 N극, 아래쪽에 S극이요. 자기장의 방향은 위쪽으로 형성되고 얘는 기역과 자기장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기역하고 리을하고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고 니은하고 디귿이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답이 3번이네요. 그 다음 전기에너지의 수송, 전력 수송 부분의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안 푸셔도 될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손실 전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전력 구하는 공식을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전력은 VI로도 구할 수 있고요. I제곱 R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 두 개는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여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전력 같은 경우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송전선을 지나오면서 사라지는 전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공급하는 전력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VI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 전력은 I제곱 R을 통해서 구하거든요. 소비 전력 같은 경우는 물론 어떤 공식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소비 전력은 우리 교육과정이 없으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건 공급 전력 구하는 공식은 VI고 손실 전력 구하는 공식은 I제곱 R이라는 거 꼭 체크하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손실 전력 구하는 공식이 I제곱 R인데 이때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저항을 줄이거나 전류를 줄이거나 둘 중 하나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항을 줄이려면 송전선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길이는 짧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께는 굵게 하면 된다고 했죠. 짧고 굵은 송전선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아. 그럼 우리 집은 다 발전소 주변에 있어야 되고 굵어. 그러면 이 송전선이 무거워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어렵다고 했었죠. 또는 저항이 작은 금속 재료를 사용하거나 초전도 케이블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어쨌든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류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전류를 줄이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발전소에서 공급해주는 공급 전력을 통해 우리가 조절을 해야만 해요. 얘는 손실 전력이고 자 공급 전력은 우리가 좀 전에 VI로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공급 전력은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정해진 값으로 꾸준하게 보내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전류의 값을 줄여야 한다라고 했고요. 근데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이 늘상 일정해야 돼? 그럼 반대로 뭐가 증가한다? 그쵸. 전압의 크기가 증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류를 줄이기 위하여 발전소에서 애초에 우리에게 보내주는 송전 전압의 크기를 높여서 보내주면 전류가 줄어들어서 손실이 줄어든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3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할게요. 3번 보시면 전력을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송전 전압 증가시킨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기는 하나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송전선의 굵기를 굵게 한다. 아까 짧고 굵게 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저항이 작은 재질을 사용한다. 모두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의 답은 5번이에요. 다시 2번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서는 송전 전압을 어떻게 조절을 할 거냐면 600에서 200으로 낮출 거래. 높이는 거 아니고 낮출 거래. 전압을 낮출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손실 전력이 증가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원래의 전압을 우리가 V라고 한다면 얘는 몇 배 감소한 거냐면 600에서 200이니까 3분의 1배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V하고 전류를 곱한 값이 일정해야 되는데 원래 600일 때 전류를 I라고 치자. 그러면 얘네 두 개 곱하면 V, I가 돼야 돼. 근데 이 전압을 바꾸고 나서도 역시 곱한 값은 VI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전압이 3분의 1배가 되면 전류는 몇 배가 돼야 돼? 그쵸? 반대로 전류는 3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손실 전력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I제곱 R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I제곱 R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할게요. 손실 전력 구하는 공식은 I제곱 R인데 I가 3I로 바뀌었다? 그럼 제곱하면 9I 제곱이죠. 그 다음에 송전선은 변함없으니 저항은 그냥 R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는 I였으니까 I제곱 R이다가 전류가 3배로 증가해서 9배만큼 손실 전력이 증가했거든요. 맞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보시면 전력 P제로를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전압을 V0으로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손실되는 전력이 P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체크할 건 뭐냐면 공급된 전력이 P0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급 전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냐면 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압의 크기가 V0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V0에다가 전류 I를 곱하면 공급 전력 P0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걸 통해 우리가 전류의 값을 알 수 있는데 전류의 값은 전압을 나눠주시면 되니까 V0분의 P0 이게 전류 값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송전선에는 전류의 값이 V0분의 P0만큼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당시의 전력의 크기가 P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변전소에서 이번엔 전력을 EP로 바꾸겠대. 그리고 전력도 EV0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급 전력은 VI로 구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공급 전력의 크기가 EP0래요. 그리고 전압의 크기가 EV0라고 되어 있거든. 이때 전류의 크기는 얼마냐 이거야. 그래서 구하시면 역시 전류의 크기는 EV0분의 EP0이거든요. 약분하시면 V0분의 P0. 우리가 아까 송전선에서 지났던 전류의 크기와 똑같죠? 근데 송전선은 변함없으니 저항도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류의 크기 똑같고 저항의 크기 똑같으니 손실 전력은 역시 P여야 됩니다. 전류의 값이 변함이 없으면 손실 전력 값도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변전소에서 저항값이 같은 송전선 A, B에 각각 송전을 할 거래요. 그런데 전류의 세기가 I, EI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건 손실 전력의 B를 구하라고 됐네요. 손실 전력은 우리가 I제곱 R로 구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저항값은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류의 제곱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A의 전류는 I라고 했으니까 I제곱에다가 저항 R. 그 다음에 B에 흐르는 전류는 EI라고 했으니까 이거 제곱하시면 4I 제곱에다가 아까 저항값 똑같이 R. 그러면 손실 전력의 B는 1대 4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요.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송전선 AB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할 건데요. A로는 전력의 크기가 EP, 그 다음에 전압의 크기는 V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전선 B로는 공급하는 전력의 크기가 3P, 전압의 크기가 2V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손실 전력이 송전선에서 발생을 할 건데 손실 전력은 A가 B보다 2배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각 우리가 손실 전력 구하는 공식을 먼저 써볼게요. 송전선 A에서의 저항을 RA라고 하고 송전선 B에서의 저항을 RB라고 할때 일단 손실 전력 구하는 공식은 I제곱 R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 식에다 대입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전류의 값을 명확히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무슨 값이 나왔냐면 공급해주고 있는 전력의 크기와 전압의 크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전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 전력 구하는 공식 P는 VI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류의 값을 구하면 전류는 V분의 P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대로 대입 한번 할게요. A 거요. A 거에서 손실 전력에다가 I제곱 RA를 곱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I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압분의 전력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전압은 V라고 되어 있고요. 전력은 EP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A에서의 손실 전력이에요.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I 값은 전압분의 전력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2V분의 3P 대입하시면 되고요. 요거 제곱에다가 저항의 크기는 RB라고 하시면 되네요. 근데 손실 전력이 A가 B의 2배라고 했다. 그러면 A는 그대로 두시고 B에다가 2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얘네 두 개의 식이 같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A가 B의 2배에다가 성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건 RA분의 RB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요식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양쪽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 VP 이거 모두 다 약분시켜 주시고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숫자가 4, RA만 남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숫자는 RB 그대로 두시고 4분의 9에다가 2를 곱하니까 2분의 9 RB가 남겠지?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RB는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9분의 8 RA이거든요. 그래서 RA 대 RB를 구해주시면 9대 8이라고 5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얘도 역시 그림에서 보시면 변전소에서 송전선 AB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때 공급하는 전력의 크기가 송전선 AB로 각각 2P, 3P라고 나와 있고요. 송전선 AB의 저항값이 R,
4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송전전압이 V로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류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급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류는 V분의 전압분의 전력을 통해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전류의 크기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송전전압이 V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A에서의 전류는 V분의 2P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에서의 전류는 V분의 3P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는 누가 더 크냐면 B가 1.5배 더 크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보기 니은에 대한 내용입니다. B가 A보다 1.5배 더 크거든요. 근데 A에서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번의 주상변압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상변압기는 우리 집 직전에 있는 변압기야. 변압기는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기기라는 소리거든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가 아닙니다.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장치예요.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저항에 의해 손실되는 전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항의 크기는 A보다 B가 4배만큼 더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손실 전력을 구하시려면 손실 전력은 I제곱 R 하시면 되거든요. 요거 그대로 대입할게요. 아까 우리가 A에서는 전류의 크기가 V분의 2P라고 했거든요. 이거 제곱에다가 R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B건 전류의 크기가 아까 V분의 3P라고 했거든요. 이거 제곱에다가 4R을 곱하시면 됩니다. 역시 여러분들 같은 문자 들어가 있는 건 어차피 비례식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문자는 모두 다 약분해 주시면 되고요. 없애주시면 되고요. 숫자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에서는 숫자가 2만 남아 2 제곱하시면 4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에서도 역시 숫자 모두 다 정리하시면 3, 3은 9에다가 4를 곱하면 되거든. 그러면 36이다. 이거 몇 배 차이냐면 9배 차이입니다. B가 손실 전력이 9배 큽니다. B에서가 A에서의 9배이다. 맞는 내용이네요. 답은 3번이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는 1차 변전소에서 보내주는 전력의 크기가 P0래. 근데 2차 변전소에서는 보내주는 전력의 크기가 송전전력이라고 되어 있죠? 보내주는 전력의 크기가 0.9P0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뭘 파악하셔야 되냐면 1차 변전소와 2차 변전소 요 사이에서 손실이 일어났다는 걸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가 P0였다? 근데 그 다음에 0.9P0로 줄었어요. 그럼 손실 전력이 얼마야? 그쵸, 0.1P0만큼 손실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A지역에서도 B지역에서도 역시 P0에서 0.9P0로 된 건 같아요. 다시 말하면 두 지역에서 손실 전력의 값이 같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때 손실 전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손실 전력 구하는 공식은 I제곱 R이잖아. 이 값이 최종적으로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각각 지역에서의 저항의 크기는 아는데 전류의 크기를 모르잖아. 그래서 A지역의 전류의 크기를 IA, B지역의 전류의 크기를 IB라고 놓고요. 손실 전력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IA의 제곱에다가 저항 R을 곱하시면 되고요. B도 마찬가지로 B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제곱에다가 저항이 2R이다. 그래서 2R을 곱하시면 되는데 얘네 두 개의 값이 같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통해 IA의 제곱 곱하기 R 대 IB의 제곱 곱하기 곱하기 2R은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는데요. R이랑 지워주시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제곱비가 B에 곱해야 되잖아. 2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이거 제곱을 없애주려면 여러분들 여기에다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 아시죠? IA 대 IB는 루트 2대 1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처음에 1차 변전소에서 송전해주는 전압의 크기를 구하래. 우리가 송전 전압은 뭘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냐면 공급 전력 구하는 공식 VI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전압과 전류를 곱하시면 되는데 1차 변전소에서 공급한 전력은 P0로 똑같아. 따라서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A의 전압과 B의 전압을 구할 수 있는데요. 전류와 전압을 곱한 값이 둘 다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전압의 B는 1대 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이 그래프는 송전 전압에 따라 손실 전력이 나와 있고요. 이 손실 전력은 송전선 A와 송전선 B에서 일어나는 손실 전력입니다.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해주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송전선 A와 B에
저항값은 명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송전 전압 V0일 때 A와 B의 손실 전력 값이 나와 있네요. 기억, 니은, 디귿부터 볼게요. 기억이요. 기억번 보시면 송전 전압이 클수록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을 물어봤는데요. 우리는 송전 전압이 크면 손실 전력이 줄어든다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송전 전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압이 커진다는 소리인데요. 그럼에 따라 손실 전력이 둘 다 아래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 전력은 작아진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기억번 틀립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저항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로축에 보시면 송전 전압이라고 되어 있어. 송전 전압이 V0로 같을 때 손실 전력이 B가 더 크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송전 전압이 같다는 걸 가지고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류의 세기입니다. 우리가 변전소 또는 발전소에서 공급해주는 전력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전압에다 전류를 곱하면 되거든. 근데 전압이 V0로 정해져 있어. 그러면 V값이 같다는 소리고요. 다시 말하면 전류도 역시 I값으로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A에도 I, B에도 역시 I값이 흐를 거래요. 근데 우리가 손실 전력 구하는 방법은 I제곱 R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I가 같으니까 결국 손실 전력은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저항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류의 값이 같을 때 B의 손실 전력이 더 위에 있거든. 그렇다는 건 B의 저항이 더 크다는 소리겠죠. 저항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 맞습니다. B의 저항이 더 크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번 전압이 V0일 때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A와 B에서 같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거든요. 공급 전력은 VI로 구할 수 있는데요. 전압이 같으면 전류의 크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 문제 볼게요. 얘도 역시 손실 전력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송전선 A, 송전선 B로 얘는 공급 전력이 각각 P와 2P로 다른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전류에 따라서 손실 전력의 크기가 나와 있어요. 송전 전류가 I0로 A와 B에서 같이 흐를 때 X와 Y의 그래프가 다른데요. X가 손실 전력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먼저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송전 전력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전력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때 전류가 높을수록 이 그래프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류가 높을수록 그래프가 위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손실 전력이 점점 커진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는 건 손실이 많이 되었으니 최종적으로 도시에 전달되는 전력의 크기는 감소하게 되거든요.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틀립니다. 도시에 도달하는 전력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A의 그래프가 X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X 같은 경우는 같은 전류의 크기가 흐를 때 손실 전력이 더 큰 경우예요. 그러면 전류가 같을 때 손실 전력이 큰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 손실 전력 구하는 공식은 I제곱 R이에요. 근데 전류의 값이 같대. 그러면 뭐에 따라 손실 전력의 크기가 달라지냐면 저항에 따라 손실 전력의 크기가 달라지잖아. 근데 X의 손실 전력이 더 크려면 X가 저항이 더 크다는 소리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문제 말미에 저항값은 A가 B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A가 저항이 더 크기 때문에 저항이 더 큰 X가 A에서 손실된 전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그래프는 X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동일한 전압으로 송전할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손실 전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동일한 전압 A에도 V만큼 B에도 V만큼으로 공급을 했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전류의 크기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급 전력 구하는 공식을 VI라고 할 때 이걸 통해서 전류 구하는 공식을 배웠죠. 전압분의 전력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다 적용하시면 A는 P로 공급하고 B는 2P로 공급하고 있으니 그대로 해주시면 A에서의 전류의 크기는 뭐라 했냐? 전류의 크기가 P네요. 그래서 V분의 P 이게 A 거의 전류이고요. 그 다음에 B에서의 전류는 전압은 똑같다고 했으니 V라고 그대로 써주시고 전력의 크기가 2P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류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할 건 뭐냐면 저항값을 대입해서 손실 전력의 공식을 세워주시면 되는데요. 손실 전력은 I제곱 R이잖아. 그래서 V분의 P 이거 A 거예요. V분의 P 제곱에다가 우리가 아까 저항이 A가 B보다 2배
크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A의 저항을 2R이라고 하고 B의 저항을 R이라고 하자. A가 2배 더 크니까. 이게 바로 A의 손실전력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B의 손실전력도 구해주시면 전류의 크기가 V분의 2P라고 되어 있으니 이거 그대로 제곱해 주시고 저항은 그냥 R이라고 쓰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몇 배인지가 궁금한 거니까 같은 문자들을 그냥 다 없애. 같은 자리에 있는 같은 문자 없애요. 그리고 나서 숫자만 비교하시면 손실전력 A 건 숫자 2만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손실전력 B 건 2의 제곱이니까 4입니다. 그래서 손실전력은 B가 A의 2배이거든요. A가 B의 2배라고 되어 있으니 틀린 내용입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얘들아 이게 지금 밤에 설명을 하는 거라서 다소 발음이 많이 샜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